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USB에 대한 측정 및 테스트 서비스를 주제로 텔레다인 느크로이, 안니스 코퍼레이션, TTE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USB4 디바이스의 트랜스미터, 리시버 테스트 절차 및 사양에 대한 내용과 테스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USB4 CTS 1.02에 대한 예와 텔레다인 느크로이의 랩마스터 10GI-A 기능 및 안니스 코퍼레이션의 MP1900A 버트 장비의 기능은 물론 TTA에서 제공하는 최신 동향과 측정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3개의 세션이 모두 끝난 후 Q&A 시간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웨비나 종료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USB 4.0 트랜스미터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주제로 텔레다인 느크로이 오창훈 이사님께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느크로이 기술지원팀 오창훈입니다. 제가 약 30분 정도에 걸쳐서 USB 4.0 트랜스미터 일렉트리컬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USB가 됐건 일반 하이스피드가 됐건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 대한 그런 개요하고요. 그리고 USB 4에서 지정한 어떤 측정 항목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USB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서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장비들과 툴이 필요한지 그리고 테스트 스펙에 대한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르크로이의 USB 테스트 오토메이션 툴하고 디버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99년도에 처음 발표가 됐고 1.5메가에서부터 480메가 하이스피드까지 나왔다가 그리고 각 스피드에 맞춰 가지고 커넥터들도 스탠다드 A, B 그리고 미니, 마이크로 여러 타입이 나와 있다가요 3.2쯤에 가면서 타입 C가 아래쪽을 전부 지원을 하게 됐고 현재는 4.0 스펙이 현재 나와 있고 여기서는 최대 20GBps까지 레인당 20GBps까지 전송을 할 수 있고요. 물론 하위 기존의 스탠다드도 속도들도 전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쪽 4.0 결국엔 타입 C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제가 참조한 문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USB 라우터 어셈블리의 일렉트리컬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스펙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 현재 1.02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걸 참조했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버전은 시그 테스트는 0.6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0.7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오실로스코프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RX 쪽에서는 MP1900A 안니스 버트를 이용해서 이걸 할 거고 제가 샘플 웨이폼도 전부 이 두 가지하고 여기에 있는 픽스처를 와일드텍의 텍스트 픽스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USB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하이스피드들의 신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바이스, 그러니까 칩셋이 있으면 칩셋의 바로 앞부분이 있고 어떤 특정한 PCB를 타고 나가서 저 커넥터 부분 그리고 인터커넥터, 케이블이 되겠죠.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 끝단과 커넥터에서 만나는 부분. 이쪽 이제 여기에서부터 RX가 시작이 될 겁니다. 리시버가요. 그리고 특정한 PCB를 통과하고, 그리고 칩셋 앞쪽까지 이렇게 도착하게 될 건데, 보통은 이 인터커넥트들이요. TX 채널이 됐건 케이블이 됐건 이런 곳에서 감쇄가 특정 주파수에 대한 감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신호들의 경로에서 보았을 때 신호 품질은 칩셋 앞쪽이 가장 좋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커넥터 바로 출력, 그 다음에 채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 리시버 바로 앞쪽 커넥터에 가면 이 두 가지의 효과 때문에 로스가 발생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아이가 닫혀 있고요. 그리고 이 신호가 다시 패턴을 통과하고 리시버 앞쪽에 도착하게 되면 거의 10GBps, 20GBps 정도 되면 눈을 거의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각종 칩셋 앞부분에서 또 리시버 쪽 내부에서 특정한 이퀄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이퀄라이제이션까지 포함해서 보통의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칩셋 앞쪽에서는 거의 그 신호를 픽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도 듀플리케이트 채널을 만들어서 칩 앞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여기를 디임베드하고 칩셋 앞쪽에서 나오는 이런 신호들을 이제 찍는 프로빙하고 측정하는 이런 방법을 보통 베이스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에서는 이런 베이스 테스트보다는 어떤 디바이스 전체에서 출력되는 이 부분에서 주로 이제 신호를 프로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쪽 커넥터에서 나오는 트랜스미터에서 나오고 커넥터에서 찍는 포인트들을 우리 테스트 포인트 2, 두 번째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로스 있는 케이블을 통과하고 리시버 바로 앞쪽에 오는 신호를 찍을 수 있는 픽업 포인트를, 그러니까 케이블 끝단이 되겠죠. 케이블 끝쪽에서 테스트 포인트 3번이 되고 다시 이쪽 그 IC 앞단에서 프리빙하는 걸 테스트 포인트 4로 일반적으로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근데 지금 10기가 이상 또는 5기가 이상이 되고 나면 신호가 반드시 이 리시버 안에서 이퀄라이제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이쪽에서 받아진 칩 내부 앞쪽에서 받아진 것이 칩 내부에 들어가면 이퀄라이저를 통과해서 이걸 아날로그적으로 일단 크기를 키우고요. 다시 또 20기가 정도 되면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저를 써가지고 디지털적으로 신호를 다시 오픈해서 여기에서 신호의 그 데이터의 1, 제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테스트는 TP2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TP3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케이블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PCI 익스프레스나 USB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로 정하는 레퍼런스 케이블에 대한 S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TP2에서 모든 신호는 TP2에서 찍게 되고, 그리고 TP3는 이 케이블 S 파라미터에서 인베딩해서 측정을 해서 CTLE 출력 그리고 DF까지 안쪽에 있는 상황까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USB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스펙에서 정의하고 있는 테스트 포인트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같죠. TP1, 2, 3, 4가 정해져 있는데 이쪽 3 같은 경우는 3 대시가 있고 지금 3가 있습니다. 3 대시는 케이블 끝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TP3는 케이블 끝쪽 앞에 커넥터 출력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펙에서는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제가 스펙을 그대로 영문으로 그냥 카피를 해놨는데요. 여기에서는 TP3에서 찍는 것은 이 레퍼런스 이퀄라이저를 항상 쉘비 던 해서 항상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앞쪽에 케이블을 적용을 하고 케이블 인베드하고 그리고 나서 출력되는 신호에다가 그대로 CTLE를 통과시킨 후에 그림을 가지고 TP3 포인트를 찍어라 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로스들을 표시를 해놔봤는데요. 그러니까 칩셋에서부터 커넥터까지 맥시멈으로 허용하는 게 젠2 같은 경우에는 5.5dB고요. 케이블은 맥시멈 12dB, 그리고 커넥터에서부터 리시버까지 5.5dB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합해보면 약 23dB 정도의 로스를 5기가에서 23dB 로스를 허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젠3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그게 크죠. 7.5dB까지 로스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은 7.5dB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 포인트들이 전부 7.5dB까지 로스를 허용해서 전체적인 로스는 약 22.5, 전체로 약 20dB 정도 보면 전체 로스는 약 10분의 1까지 출력되는 신호가 10분의 1까지 줄어도 이쪽 TP3에서 허용하는 값을 범위에 모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항목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TP2에서 찍어야 할 항목들, TP3에서 찍어야 될 항목들을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TP3는 전부 시그널 퀄리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I 다이어그램, 그리고 지터가 전부예요. 그죠? 그리고 TP2에서는 보시면 기본적인 유닛 인터벌이 얼마고, 스프레드 스펙트럼이 어떻게 걸려있고, 라이징 타임이 얼마고, 아이들 신호에서의 전압이 얼마고, 그리고 컴먼 모드나, 그리고 시그널 퀄리티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뭐 와이어리스 밴드, 뭐 컨덕티드 에미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신호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정들은 아이들 패턴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뭐 라우터 어셈블리 블럭이나 아니면 캡티브 디바이스나 여러 종류에 따라서 측정 포인트들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패턴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그널 퀄리티를 보는 아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PRBS 31 패턴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지터 측정에서는 PRBS 15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컨덕티브 에미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밴드 컨덕션 에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PRBS 31 패턴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신호들이 지터를 뺀 나머지는 거의 PRBS 31 패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미터 이퀄라이저니까 디엠퍼시스 레벨이나 프리슛, 그리고 CT 요걸 측정할 때는 그러니까 스퀘어 128이라고 해서 64비트가 제로이고 64비트가 1인 이 패턴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리퀀시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128, SQ128이나 SQ4 이 두 가지와 그리고 PRBS 31 세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SB 컴플라이언스에서 권장하고 있는, 레커멘드하고 있는 그 장비 사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트랜스미터 테스트를 할 때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야 되는데 미니멈 밴드위스는 21기가고 채널당 80기가 샘플링을 수행하라. 그리고 최소한 메모리는 50메가 포인트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권장을 하고 있고요. RX 테스트에는 20기가 bps 이상의 20기가 bps 이상, 그리고 PRBS나 31 SQ 패턴을 모두 다, 그러니까 스퀘어 웨이브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르크로이의 툴과 이쪽에 이제 몇 가지를 사진하고 넣어드렸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렉트리컬 테스트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항목들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고 또 얘네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까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의 테스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모든 측정은 측정 대상체가 있으면 테스트 픽처를 사용해서 TX단 앞쪽에서 모든 신호를 다 프로빙을 합니다. 다 프로빙을 하고 TP3다 그러면 오실로스코프에서 지정한 케이블을 인베드한 상태에서 TP3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DFE까지, CTLE하고 DF까지 포함을 하게 되고요. 두 가지는 왜 표시를 했냐면 USB가 현재 지금 2레인 4, 그러니까 USB4에서 2레인을 지원을 하는데 2레인을 동시에 프로빙을 하려면 이렇게 멀티레인을 지원하는 이런 장치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찍는 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레인이 두 개인데 하나씩 또 다른 레인을 하면 전체 시간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인이 지원되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시면 훨씬 시간에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USB IF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젠2의 2m 케이블하고 젠3의 0.8m짜리 케이블에 대한 S 파라미터를 뭐 직접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10GBps 신호하고 20GBps 신호를 통과했을 때 그림을 현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을 통과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기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dB 정도 로스가 있으니까요. 이거에 의해서 이 신호들이 이렇게 빠른 신호들은 거의 레벨을 다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방향을 전환할 정도로 굉장히 로스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케이블 출력 부분에서의 I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굉장히 좀 많이 로스가 됐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5기가에서 12dB만큼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오픈이 적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젠3는 7.5dB 정도로 해서 I가 오픈되어 있지만 실제 측정은 여기에 CTLE를 적용해 가지고 I를 오픈한 상태에서 지터 그리고 시그널 퀄리티를 측정하게 됩니다. 뭐 USB4를 비롯해서 하이스피드들은 전부 트랜스미터에서 특정한 이퀄라이저를 거쳐 가지고 그 신호를 먼저 통화를 한 다음에 신호를 보내요. 그래야 케이블 같은 채널을 통과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인터심포리 인터페어런스 지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는 디엠퍼시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디엠퍼시스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쪽 이제 젠3 그러니까 20GBps의 그 이퀄라이저 그 리스폰스인데요. 보시면 0dB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죠? 0dB를 기준으로 해서 신호를 0dB보다 키우는 게 아니라 전부 DC 레벨을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니까 느린 신호들을 더 낮춰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USB4에서는 프리셋 0번부터 15번까지 16개의 프리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15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보통 코이피션트 값들은 전부 그 맥스 1유닛 1을 다 합해보면 다 1이 나오는데 얘만 해프 크기 그러니까 크기가 반으로 줄어진 이 신호를 전송하는 프리셋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하기 전에 반드시 캘리브레이션과 이제 측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리시버에 대한 리시버에서는 CTLE가 적용이 되는데 얘는 이제 TP3를 하려면 캘리브레이션 CTLE가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CTLE가 적용이 돼야 되는지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측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테스트 지터 측정이나 I 측정하기 전에 이 CTLE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CTLE는 그 캘리브레이션이 어떤 과정으로 수행이 되냐면 아까 정한 누굽니까? CTLE에 대한 이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10개의 CTLE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dB를 줄이나 키우느냐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 10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각각 5번 신호를 포착해요. 그리고 이 포착된 신호를 가지고 평균 값을 낸 후에 그리고 각각 그러니까 각 순간마다 측정을 하고 I width하고 I height를 측정을 해서요. 이 두 개가 가장 큰 걸 찾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면적을 찾아냅니다. 두 개가 가장 큰 면적을 찾아내서 이 가장 큰 면적을 갖는 이 평균을 가지고 CTLE에 대한 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선택된 이 값을 가지고서 후에 일어나는 TP3에 대한 이런 측정에 모두 적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TP3 포인트를 적용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테스트는 TP2에서 그러니까 DUT 출력단의 커넥터 앞에서 신호를 픽업해서 케이블을 인베드하고 그리고 CTLE를 적용한 상태에서 테스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그널 퀄리티가 측정이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DUT 출력 부분에서 그리고 인베드하고 CTLE를 적용한
그러니까 부분, TP3 부분. 여기 위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들은 사양서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아래쪽은 실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TP2에서 출력되는 이 신호와 그리고 TP3 부분, 그러니까 인베드하고 CTLE, DFE까지 적용이 된 이 아이다이그램을, 실제 아이다이그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그 지터 측정하고 아이다이그램이 그 측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터 측정 같은 경우에는 PRBS 15번 패턴이 사용이 되고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아이다이그램 측정을 위해서 PRBS 그 31번 패턴으로 PRBS 31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PRBS 15로 측정된 이 토탈 지터 값이 지정한 스펙보다 더 커버렸다. 그러면 바로 페이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RJ 측정을 위해서 1010들이 반복되는 스퀘어 웨이브 패턴을 가지고서 RJ를 따로 측정해서 여기 있는 캘큘레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위쪽에서 측정된 DJ 값 그리고 SQ 패턴에서 측정한 RJ 값을 이용해서 계산에 의해서 토탈 지터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값도 반드시 스펙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페일이 나면 지터는 페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듀얼, 그러니까 멀티레인에서 찍어본 두 개의 신호를 TP2하고 TP3를 현재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터 측정 같은 경우에요. 지터 측정 같은 경우에 USB 4에서는 좀 새로운 걸 추가를 시켰어요. USB 아마 3.2나 3. 슈퍼스피드를 측정해 보셨다면 토탈 지터는 계산에 의해서 됩니다. RJ에다가 14.2를 곱해가지고 DJ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저 USB 4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먼저 지터를 계산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데이터 디펜던트 지터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패턴이 PRBS 15니까요. 얘네들은 PRBS 15면 약 64,000비트 정도가 계속 반복되는 랜덤 bit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쭉 모아가지고 각 엣지들의 값을 평균을 내고 나면 언코릴레이트, 보통 랜덤 성분이라고 하는 언코릴레이트 지터를 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DDJ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신호에서 DDJ 성분을 다 빼버리면 언코릴레이트 성분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언코릴레이트 성분들의 지터 중에서도 지터 크기가 정해져 있는 디펜던트 지터들은 다시 또 추가해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펜던트 지터하고 언바운드 지터 두 가지를 계산을 하는데, 실제 TJ를 측정할 때는요, RJ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하지 않고 RJ 측정은 기존의 듀얼 디렉 방법으로 해서 신호를 뽑아내고요. 나머지는 쭉 뽑아내는데, 이쪽에 새롭게 추가돼 가지고 스펙에서도 어펜딕스에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 듀티 사이클 디스토션 부분입니다. 보통 5분 오드, 이븐 모드 지터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은 클럭 엣지, 레퍼런스 클럭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에서의 타임 인터벌 에러들을 따로따로 별도로 측정을 해서 메주먼트하는 지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탈 지터하고 언바운드 지터 두 가지, 그리고 DDJ 이 세 가지를 스펙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혹시 더 깊이 있게 뭔가를 좀 찾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쪽 스펙의 참조 섹션을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은 르크루에서 레인 첫 번째, 레인 두 번째에 대한 언바운드 지터하고 오드 모드 이븐 지터 이것들을 계산하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터하고 아이다이그램 측정을 했을 때 레포트에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주는지 이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지금 USB 4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GBps로 레인 2개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주변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에미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스피드에서는 거의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USB4에서는 스프레드 스펙트럼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 뭐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측정하는 게 유닛 인터벌도 같이 측정을 하고, 다운 스프레드 얼마만큼 스프레드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데비에이션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슬로 레이트 얼마나 빠르게 이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는데 각각 측정법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프레드 레인지를 확인할 때는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을 합니다. 무빙 에버리지를 적용을 하는데 무빙 에버리지에 사용할 윈도우는 3000 윈도우를 사용해라라고 테스트 스펙에 정해져 놨습니다. 그래서 타임 인터벌 에러를 측정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수행한 결과가 오른쪽에 현재 삼각 프로파일로 SSC가 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뭐 숫자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프리퀀시 레인지가 얼만큼 변했는지, 그리고 이 주기는 얼마나 되는지, 모듈레이션 주파수가 얼마나 되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라는 것들을 각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C의 데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의 변화들을 가지고 트래킹한 다음에 거기에서 세컨 오더의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해서 오메가의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해서 이 값들의 양들을 이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 레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슬로예요. 시간당 얼마나 빠르게 얘가 변하고 있느냐라는 건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스펙에서는 간단하게 전체 엣지의 레이트를 보는 것처럼 1마이크로당 몇 ppm이 변했는지를 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실로스코프에서는 각 측정된 포인트마다의 앞뒤 시간차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물론 윈도우는 정한 대로 500나노 윈도우에서 측정한 노이즈 그래프를 보고 피크 값이 얼마나 되고 이때 최대 허용하고 있는 1250ppm 마이크로 세컨드당 1250ppm을 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 USB4 같은 경우에는 4의 라우터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리타이머를 최대 2개까지, 그리고 캡티브 디바이스에서도 리타이머를 2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이밍이 서로 초기에는 달라요. 그죠? 그러다가 처음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이쪽에 리타이머는 자기 로컬 클럭을 가지고 타이밍을 내놓고 있다가 이 라우터 RC에서 오는 그 신호를 가지고 싱크가 딱 완료되면 그때 SSC에서 적용한 신호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뭐 최대 2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TP 커넥터 앞쪽에 있는 포트다 그러면 초기는 아마 SQ128 패턴을 처음 주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앞쪽에 칩셋에 가까운 애 같은 경우에는 SQ4번 패턴, 그러니까 0011 이제 2개가 되는 패턴을 먼저 시작을 해서 타이밍 싱크가 이루어지는데 PLL 자기 걸 돌다가 이제 여기하고 싱크가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처음 이니 프리퀀시가 나왔다가 그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자기의 클럭에서 맞춰지고 나면 이제 SSC가 이제 될 건데 요 2개의 타이밍 안에서의 변화들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에 끝나질 않고요. 각 포인트마다 그 정해진 패턴, 그러니까 약 20번 정도 이런 그러니까 신호를 SQ128 주고 PRBS 31 주고 이런 것들을 20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얘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20번 한 걸 가지고 가장 워스트 케이스의 이 패턴을 가지고 최종 분석하고 패스페이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레포트에 표시된 부분하고요. 그리고 스코프에서 포착된 신호를 2가지를 같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밴드 컨덕션 에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썬더볼트 3를 한다 그러면 얘가 필수고요. 나머지에서는 똑같은 C 포인트를 C 커넥터를 사용하더라도
인포머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PRB에서 31번 패턴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는 하나는 이쪽에서 나오는 PRBS 패턴들의 디퍼런셜 모드의 파워를 보고 있는 거고요. FFT를 통해서 파워를 보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커먼 모드에 대한 파워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 단위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와이파이의 그 대역들 2.488 그리고 5.25, 5.6기가, 5.7기가에서 각각 정해진 밴드 내에서의 피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의 센터 주파수를 와이파이에 맞추고 대역별로 그 크기들의 피크들을 확인해서 레포트를 하고, 이 부분이 정해진 부분에 그 침범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라이징 타임이나 폴링 타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20에서 80% 사이에서 뭐 10피코보다 작으면 더 10피코보다 더 빠르면 안 된다, 뭐 이 정도의 간단한 사항이라서 여기는 제가 따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을 측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기가에 80기가 샘플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르크로이에서는 이제 레인을 동시에 두 레인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뭐 랩마스터에서 뭐 SDA3 뭐 이런 소프트를 이용해서 두 레인을 동시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B에서 필요한 케이블에 대한 적용, 그리고 CTLE, 뭐 클락 리커버리나 DFE까지 각각 에뮬레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직접 디버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탠다드 컴플라이언스 측정 말고도 마진 분석이나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4의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X 부분, RX 부분 동시에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이제 케이블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가 웨이펄스 40IXI라는 이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도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퀄리파이라는 이 툴에서요. 보통 필수 테스트는 전부 시그 테스트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그 테스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르크로이의 이 툴들을 동시에 써가지고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레인도 동시에 측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USB 디바이스를 컴플라이언스 패턴을 내놓거나 컨트롤이 필요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들도 USB IFS 제공하는 ET2 툴이나 또는 뭐 다른 마이크로 컨트롤러들도 이 인터페이스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체가 모두 자동화해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0.7 버전이 현재 나와 있고요. 뭐 이쪽은 개별적인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고서나 그래프들도 동시에 제공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좀 분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시그 테스트가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코프에서 측정을 다 하고 나서 시그 테스트로 동시에 커맨드를 줘가지고 뭐 CRI 이런 커맨드들도 자동으로 커맨드를 주고요. 그리고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이 레포트를 그대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아까 잠깐 보여드린 대로 그 보고서에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르크로이의 SDA3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현재 USB 그 4에 대한 20기가를 측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나 이런 걸 넣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TP2 신호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TP2 신호들을 뭐 멀티레인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TP3 부분 그리고 CTLE, DFE를 적용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디버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USB 쿠폰도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그널 퀄리티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툴을 이용해서 현재 포착된 신호를 디코딩하고 프로토콜 뷰어로 같이 온라인해서 신호를 동시에 비교가 분석이 가능하고요. 사이드밴드 신호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제가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USB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USB 일렉트리컬 테스트라는 섹션에 와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트랜스미터 테스트에 대해서 준비한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안니스의 김봉찬 차장님께서 RX 솔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스 한국지사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맡고 있는 김봉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USB 트랜스미터 테스트 솔루션에 이어 아니스에서 새롭게 규격화된 USB 4.0의 수신부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와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스에서는 지원하는 새로운 USB 4.0 리시버 테스트는 기존 USB 리시버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수신 마진의 정확한 측정을 보장하기 위해 수신기 표준에 의해 정의된 최소 입력 성능에 따라 테스트 신호를 캘리브레이션하고 수행되게 됩니다. 신호 캘리브레이션 작업량을 최소화하고 테스트 재현성을 최적화하려면 버트 및 오실로스코프 조합의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아니스에서는 고속 컴퓨팅 및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에 수신 테스트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고성능 MP1900A 버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품질 데이터 출력 성능과 빌트인된 지터 노이즈 인젝션 모듈을 활용한 USB 4.0 리시버 테스트에서 요구되어지는 결과값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개발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본 아젠다입니다. 먼저 USB 표준 동향을 확인하고요. 리시버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의 설명과 리시버 테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안니스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발생 시 트러블 슈팅의 절차를 실례를 통해 확인하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B 표준 트렌드고요.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USB Type-C 커넥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지털 장치에 탑재되는 기본 인터페이스로 고속의 데이터, 오디오 및 비디오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Type-C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속도 지원은 이미 USB IF로부터 3.2 표준에서 20기가가 정의되어 있고요. USB 4.0에서는 듀얼 레인을 활용한 40기가까지 확장 스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5기가 속도로 지원하는 USB 3.0이 지정된 이후에 지금의 USB 4.0 Gen3 by 2 40기가 속도를 최대 속도로 지원하기까지 타입C 커넥터를 활용한 하이 호환성 및 통합된 듀얼 레인 지원 등 성능 개선을 거듭해 왔습니다. USB 4.0 특징으로는 타입C 인터페이스를 통한 최대 40기가 밴드위스 확장과 USB 3.2, 2.0 하이 호환성 및 썬더볼트 3 포트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페이스 터널링을 이용하여 USB 3.2 디스플레이 포트, PCI 익스프레스 용량 할당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 터널링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장표는 각 시리얼 인터페이스의 표준 퍼포먼스를 리스트업한 내용입니다. USB 4.0 위주로 살펴보면 40기가 비트레이트 지원 및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5000ppm의 다운 스프레드 레인지 적용과 스피드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코딩 방식을 채택하였고요. 전송 선로상의 채널 로스 보상 차원에서 기존 USB 3.2에서 지원한 고정 엠퍼시스 방식에서 총 16개의 송신부 이퀄라이저인 디엠퍼시스 프리시를 할당한 프리셋 패턴을 수신부 이퀄라이저인 CTLE, DFE와 함께 정의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USB 4.0 케이블 적용 길이는 각 제너레이션별로 80cm와 2m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USB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리시버 테스트의 개요와 적용 시험 절차와 관련하여 이전 3.2와 현재 제공되어 있는 4.0을 비교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B 연결 구성과
측정 테스트 포인트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테스트의 측정 대상은 USB 호스트와 허브, 케이블, 배터리를 포함한 메모리, 카메라와 같은 실리콘 IC가 탑재된 디바이스며 테스트 스펙에서는 각 테스트 포인트에서 연결 호환성과 일렉트릭 테스트를 통한 워스트 케이스의 송수신 조건에서 기대되는 토러런스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USB 4.0 테스트 항목에서는 백워드 컴패터빌리티를 포함한 타입C의 파워 딜리버리 테스트가 인증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일렉트릭 테스트 중에 수신부에 해당하는 리시버 테스트를 포커스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렉트릭 테스트 표준은 2017년에 USB 3.2, 2020년에 USB 4.0 리비전 1.0의 공식 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리시버 테스트 구성으로는 송신부 펄스 패턴 제너레이터에서 스펙에서 요구되어지는 왜곡된 신호를 에뮬레이션하여 수신부 성능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USB 4.0 리시버 테스트를 알아보기 전에 이전 버전인 USB 3.2 리시버 테스트의 연결 셋업과 테스트 포인트입니다. USB 3.2 스펙에서는 DUT 수신부 TP3 테스트 케이스로 적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 3.2 호스트 DUT 테스트 셋업 구성도이며 테스트 수행은 사전에 수신 시그널은 스코프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장비인 버트에 링크 트레이닝 적용 DUT를 룩백 모드로 진입시킨 후에 버트 쪽에 PPG와 에라 디텍터 모듈을 조합하여 BR과 지터 토러런스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 3.2 리시버 테스트 진행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해야 하는데 연결은 직결 형태와 USB 텍스트 픽처를 이용하여 롱 채널 패스를 구성하여 테스트 스펙에 정의되어 있는 해당 캘리브레이션 아이템을 버트의 PPG와 스코프를 사용하여 신호원을 재생 및 계산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조건 하에서 버트는 USB 3.2 리시버 테스트를 각 숏 채널, 롱 채널별로 해당 픽처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USB 4.0의 리시버 테스트의 연결 셋업과 테스트 포인트입니다. 케이스 1이 숏 채널에 해당하는 TP3 프라임과 케이스 2인 롱 채널에 해당하는 TP3 테스트 케이스로 구성되어집니다. USB 4.0 테스트 셋업 구성도이고요. 테스트 수행은 수신된 시그널을 대상으로 스코프를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며 호스트나 디바이스 에뮬레이션 장비인 버트의 링크 트레이닝을 수행하여 DUT를 룩백 모드를 진입한 후에 버트로 BR과 지터 토러런스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3.2 테스트와 4.0의 차이점은요. 두 가지 테스트 케이스 적용과 버트 측정을 버트의 수신부 ED가 아닌 DUT 내부의 BR 체커를 외부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 액세스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상이하고요. 또한 노이즈 조건으로는 AC 커먼 모드 노이즈가 캘리브레이션 상의 아이템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USB 4.0 TP3 프라임 케이스 1의 캘리브레이션은 SSC, PPG 프리셋, 그리고 커먼 모드 노이즈, 랜덤 지터, 피리어딕 지터, 토탈 지터, 아이하이트 아이템으로 스펙 조건에 맞게 다이렉트 커넥션 조건 하에서 수행이 됩니다. TP3 케이스 2 캘리브레이션 또한 TP3 프라임의 캘리브레이션에 이어서 인서션 로스의 변경으로 인한 ISI 로스 보드와 픽처를 활용, 토탈 로스를 10기가일 때는 18.5dB 정도, 그리고 20기가일 때는 16.5dB를 적용 후에 최적화된 이퀄라이저를 룩업하고요. 위드스 아이하이트 아이템으로 인서션 로스 변경 조건에 따른 타겟 I를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수행합니다. 준비된 캘리브레이션 완료 후에 캘리브레이션 조건 하에서 버튼은 리시버 테스트를 DUT 링크 트레이닝 시퀀스 패턴의 룩백 네고시에이션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수행함과 동시에 PPG 쪽에 16개의 프리셋 중 가장 최적화된 패턴을 버트 사이드 쪽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10G 또는 20기가의 속도의 각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결과값을 마이크로 컨트롤러 스크립트 커맨드로
DUT BR의 체커를 액세스해서 수신된 PRBS 31승의 패턴의 에러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검증 방식 동일한데요. 기존의 썬더볼트 3의 리시버 테스트와 동일 검증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아니스 리시버 테스트 솔루션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시버 테스트는 절차와 솔루션에 필요한 측정기 사양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고사양의 버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각 아이템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툴이 지원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리시버 BER 테스트를 위한 룹백 모드 진입입니다. 이전 USB 3.2 트레이닝 시퀀스에 의한 방법과 다르게 USB 4.0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최종의 BER과 JTOL 마진 테스트를 원활하게 지원 가능해야 합니다. 이로써 아니스 MP1900A 버튼은 상기 모든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시버 테스트 솔루션인 아니스 MP1900A 주요 사양으로는 하드웨어 교체 변경 없이 2.4기가에서 32기가까지 확장 적용 가능하고요. USB Type-C를 지원하는 USB 3.2 그리고 4, 썬더볼트 3, 4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합니다. 고성능 웨폰 품질과 수신감도 송신부에 갖고 있고요. USB 리시버 테스트에 요구되어지는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노이즈 지터를 원박스 인젝션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툴을 활용, 텔레라인 느크로의 랩마스터 리얼타임 스코프와 연동해서 복잡한 리시버 테스트의 캘리브레이션을 월등하게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USB 리시버 테스트 셋업입니다. 기본적으로 32기가까지 지원하는 내부 지터 노이즈 재생기 조합 구조가 가능한 PPG와 ED를 USB 링크 트레이닝과 지터 소프트웨어와 연동 가능한 구성으로 제공됩니다. SI PPG의 주요 스펙입니다. 채널은 1개에서 2개 구성으로 2.4기가에서 32기가까지 유연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엠퍼시스는 10탭, R&D 쪽에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게끔 확장 레인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앰플리튜드는 싱글핸드 기준으로 2.3V 피크 투 피크 지원되고 있고요. PPG 쪽에 우수한 웨이폼 품질로 PCI 익스프레스 제너레이션 4나 5 그리고 USB 3.2나 4에 적용 가능한 링크 트레이닝 프로토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신부인 SIED의 주요 스펙입니다. 32기가까지 속도 지원이 듀얼 채널까지 가능하고요. 게인이 12dB인 RX 이퀄라이저 CTLE가 제공 가능합니다. 최소 수신 감도는 iHeight 기준으로 15mV로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고요.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포함한 내부 CDR 기능이 지원으로 USB 리시버 테스트에 용이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디버그 신뢰와 트러블 슈팅 관련한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인 현장 주요 페일 케이스는 캘리브레이션 또는 리시버 바 테스팅 중에 이제 일어나고요. 정상적인 캘리브레이션이 패스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리적인 RF 케이블의 연결과 디퍼런셜 케이블의 스큐 상태, 그다음에 타입C 케이블의 플립 상태와 피처상의 레인별 폴라리티 정상 연결 상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확인이 필요한 케이블 커넥션의 사전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와 연결되는 픽스처 간의 레인과 극성 일치, 스큐 상태 확인이 필수적이고요. DUT 인입 때는 타입C 케이블의 양 종단 간에 플립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비아 페일에 대한 예로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DUT의 마진 디펜던시에 의해 DUT가 룹백 모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와 또 인서션 로스, 과도한 채널 패스의 로스와 지터 상태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룹백 모드 정상 진입 상태 감시로서는 에러 디텍터를 사용하는 USB 3.2 테스트일 경우에는 LTSSM 로그 뷰어를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시퀀스의 천위 상태라든지 그거를 ATSSM 로그 뷰어를 통해서 상태 감시 디버그용으로도 유용하게 파워풀한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입되는 캘리브레이션 된 지터를 오프 상태로 두어서 룹백 모드 진입이 수월한지를 확인해서 DUT에 지터로 인한 룹백 모드 진입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BR 거여가 값이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디버그 방법으로는 롱 채널에서 숏 채널로의 패스를 변경하여 채널 로스에 의한 BR 평가 및 인입 지터의 가감을 통해 가지고 지터 토론 소프트웨어의 지터 평가로 DT에 지원 가능한 최대 마진 값을 손쉽게 유저 차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USB 리시버 테스트에 대한 소개와 안니스의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설계 시 필요사항 및 솔루션 관련해서는 안니스 한국시사에 연락하여 직접 상담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USB 시험 인증을 주제로 TTA 구태경 책임연구원님께서 세 번째 세션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TA에서 USB 국제공인 시험 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태경이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르크로이와 안니츠에서 대한 측정에 대한 기술적 내용에 이어서 저는 USB 제품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 인증부터 일반 개발 지원 시험까지 저희 TTA에서 제공하고 있는 USB 시험 인증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USB IF에서 운영하고 있는 USB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현재 인증 정책 동향과 그 다음에 요구사항, 시험 항목, 인증 절차까지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USB IF 인증은 USB IF에서 개정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USB 기술이 범용성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인증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USB 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만 이런 인증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인증 제품에 대해서 USB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서 인증받은 제품이 USB 규격에 잘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고는 USB 2.0부터 USB 4까지 제품의 버전과 그리고 USB 충전과 케이블 등과 같은 유형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도록 각각 별도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USB 인증은 1998년도 1.5Mbps의 USB 1.1 버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40GBps의 USB 4까지 USB 기술과 인증 정책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로우 스피드라고 불리는 1.5Mbps의 기술은 현재는 거의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12Mbps의 풀 스피드라고 불리는 기술은 지금 많은 데이터 양을 요구하지 않는 키보드나 마우스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0Mbps의 USB 2.0 하이스피드는 아직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버전으로 갤럭시 A 같은 저가형 스마트폰이나 메모리 스틱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5GBps의 USB 3.0 슈퍼스피드는 높은 해상도의 웹캠이나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폴더블과 같은 이런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된 기술로 현재 2.0 하이스피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직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휴대용 SS 스토리지나 USB 덕화 같은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일부 제품을 시작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USB IF에서는 왜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지 화를 내실 정도로 복잡하게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이제 USB 기존 3.0, 3.1 버전 이름이 USB 3.2라는 이름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 5GBps는 USB 3.2 Gen 1x1, 10기가는 Gen 2x1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 2개를 쓰는 USB 3.2 Gen 2x2라는 20GBps 신규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Gen 2x2 같은 경우는 USB 커넥터가 이제 타입C로 위아래로 대칭이 되면서 확대돼서 기존의 10GBps의 Gen 2 전송 솔로를 2개를 다 쓰면서 이제 종속 속도를 높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레인에 10기가에서 20기가로 이제 전송 속도를 높인 썬더볼트 기반의 이제 USB4 Gen2와 Gen3가 이제 출시를 했죠. 그 아직은 USB 3.2 Gen2x2랑 USB4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스펙은 나왔지만 이 제품 인증을 위한 인증 시험 항목과 절차가 아직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고 있어서 USB IF에서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 정도에는 아마 이런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런칭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최근 이제 퀄컴의 퀵차징과 함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속 충전 기술인 USB 파워 딜리버리는 이제 USB 신규 커넥터인 타입C와 함께 개발된 규격입니다. 그래서 최초 파워 딜리버리 2.0 버전을 시작으로 인증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고 5V, 9V, 15V, 20V의 고정 전압을 사용하고 전류는 최대 5A까지 100W까지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딜리버리 3.0으로 리비전 되면서 이 프로그래머블 파워 서플라이라는 PPS 기술이 추가가 됩니다. 이 PPS 기능은 충전 받는 이제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전압을 20mV 단위로 미세하게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든 규격으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PD 충전기 대부분이 PP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기존 최대 100W에서 240W까지 전력을 2배 이상 늘린 파워 딜리버리 3.1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전류는 그대로 최대 5A는 동일하지만 사용 전압이 이제 20V에서 48V까지 확장된 것으로 이 구간을 익스텐디드 파워 서플라이 EPR이라고도 합니다. USB4와 마찬가지로 이 규격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인증을 위한 시험 항목과 절차는 개발 중에 있어서 이 역시도 아마 연말 정도에 인증 프로그램 런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기술 외에도 USB IF에서 현재 개발 중인 인증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먼저 USB 어센티케이션입니다. 이 어센티케이션은 이제 USB 케이블에 어떤 유저가 알 수 없는 칩을 삽입해서 해킹에 이용된 사례나 아니면 충전기에 이제 전력이 이제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그 안정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서 그 인증받은 USB 디바이스나 충전기, 케이블에 인증선을 삽입해서 서로 인증 여부를 확인 후 동작할 수 있도록 한 보안 프로토콜을 추가한 기술입니다. 이것도 지금 IF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파워 딜리버리에 있는 패스트롤 수압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허브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답터, 이제 허브인데 이제 아답터를 위해서 외부 전원을 공급받아서 허브에 연결된 노트북도 충전하고 밑에 메모리나 SSD도 전원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동작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AC 전원의 공급이 끊길 경우는 원래 이제 다시 다 끊긴 다음에 네고시에이션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허브 포트에서 PC에 연결된 포트를 PC로 공급해주는 소스에서 PC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싱크롤로 빠르게 롤 수압을 해서 허브의 다운스트림 포트에 연결되는 이런 SSD나 메모리 스틱 같은 디바이스에 전원을 공급하는데 끊김이 없도록 해서 이제 PC와 연결된 디바이스 간의 연결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 캐패시티 프로덕트인데요. 이런 제품은 이제 PD 충전기 중에 멀티포트를 갖고 있는 충전기에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충전기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토탈 파워를 이제 포트끼리 서로 쉐어할 수 있는 규격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포트별로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픽스드 되어 있었다면 지금 이 쉐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에 연결되는 디바이스 개수와 용량에 따라서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PD 충전기 중에 이런 쉐어드 캐패시티 컨셉으로 비슷하게 동작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모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긴 하죠. 이게 아무래도 여러 개의 포트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각각 요구하는 파워도 다를 수가 있고 충전을 하다가도 충전되는 디바이스가 디스커넥트되고 다른 새로운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등 많은 시나리오를 이렇게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USB IF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전 요구 사항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제 업체에는 이제 벤더 아이디라고 하는 이제 VID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 VID 구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매년 5,000불 연회비를 지불해서 USB IF의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과 그냥 최초 6,000불 한 번만 지불해서 VID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방법의 이제 차이라면은 연회비를 지불하여 멤버가 된 경우에는 이제 일단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USB IF에서 매년 4회 이제 개최하는
이 컴플라이언스 워크샵이라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주어집니다. VID만 구매한 경우에는 제품을 인증받은 경우 USB ORG 홈페이지에 그 제품 리스팅은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로고를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로고 라이센스 비용을 이제 2년에 3,500불씩 이제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으로 이제 제품에 사용한 USB 커넥터도 반드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USB 인증은 이제 제품 자체도 인증이 있지만 이런 소켓이나 플러그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 시험 항목은 사실 굉장히 매우 광범위한데 간단하게는 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르크로이와 아니츠에서 소개한 TX-RX 테스트가 포함된 피지컬 레어에서 보는 일렉트리컬 테스트랑 USB 메시지를 확인하는 커맨드나 아니면 USB 3.2 제논 이상의 링크를 맺기 위한 링크 레이어 테스트 등 프로토콜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허브, 카메라, 키보드, 마우스, PC까지 USB로 동작하는 각기 다른 유형의 디바이스과 연결을 해서 이런 서로 동작함에 문제가 없는지 보는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녀석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타입C와 함께 나온 고속 충전 유형의 파워 딜리버리 테스트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험 항목은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USB 이제 5기가 BPS의 USB 3.2 젠 1x1 제품이고,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디바이스에 따라서 자신의 롤을 호스트 디바이스 변경하는 듀얼 롤 디바이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파워 딜리버리 이전에 있었던 고속 충전 규격의 배터리 차징이라는 규격과 최신 고속 충전인 파워 딜리버리 모두 지원하고 있고, 이 파워 딜리버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전압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PPS 기능을 지원하면서 싱크와 소스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롤 파워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하는 항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시그널링 테스트, 파워 딜리버리 테스트, 배터리 차징 테스트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충전기가 같이 데이터 통신이 필요 없는 제품인 경우는 당연히 USB 시그널링을 제외한 충전 규격에 대해서만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 절차는 이제 저희 TTA 쪽이 시험을 의뢰하신 뒤에 이제 그 시험 결과가 모두 팔수되면은 그 저희 시험 결과를 이제 정리해서 USB IF에다가 리뷰를 요청을 하고, 그 리뷰 결과를 이제 USB IF에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인증이 완료되고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USB ORG 홈페이지에 리스팅됩니다. 이때 인증된 제품에는 이게 TID라는 이제 고유 번호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이제는 이제 저희 이제 TTA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USB 관련 시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앞서 설명드린 USB 인증을 위한 시험 외에도 단순 성능을 하기 위한 성적서 발행 서비스나 제품 개발 단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개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USB 인증 서비스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강제사항은 아니고 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인증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자에서는 이런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의 카플레이는 이 차량 AVN 시스템에 있는 USB 포트를 통해서 아이폰과 연결하여 동작하는 기능인데요. 이 카플레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USB 포트에 대해서 아이폰과 연결 신뢰성을 위해서 USB IF 인증을 선행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의 가장 큰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버라이존을 포함해서 AT&T 등에서는 자사에 납품된 단말기에 대해서 USB 포트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레포트를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USB 인증은 USB IF에서 지정한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서만 시험이 가능한데요. 현재는 전 세계 8개국 17개 시험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 TTA가 유일합니다. 이런 USB IF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인증 고유부인 테스트 ID, TID 번호가 부여된과 동시에 USB ORG 홈페이지에 리스팅이 되고, 추가로 그 시험 결과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저희 TTA 성적서로도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TTA 테스티드라는 서비스는 인증 시험 항목 전체 아니면 또 원하는 일부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서 저희가 성적서를 발행해 드린 서비스입니다. 제품이 인증을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굳이 인증까지 필요는 없지만 어떤 고객사 요청이나 마케팅 용도에 활용하고자 할 때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성적서 발행 서비스는 최근 저희가 시작한 USB 케이블 시험 서비스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T7과 같은 이제 10기가 bps의 USB 3.2 젠2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같이 사용하는 케이블의 성능이나 신뢰성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의도 많이 오고요.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런 USB 케이블을 직접 제조해서 납품하는 기업보다는 중국에서 케이블 수입하거나 제작 의뢰해서 들여오는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이 케이블에 대한 성능 측정을 제공하는 기관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케이블 성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 제조업체의 시험 결과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TTA에서 USB 케이블 전용 테스트 픽처와 함께 이 르크로 회사의 웨이브 펄스라는 네트워크 분석기를 도입해서 USB 케이블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케이블의 성능 지표를 할 수 있는 뭐 임피던스부터 인서션 로스, 이제 멀티레인의 사용에 따른 크로스톡 같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측정하여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성적순환 레포트가 발행되는 건 아니지만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보유한 USB 관련 테스트 장비나 툴을 사용해서 디버깅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USB 시험실을 대여하는 개발 지원 시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저희 USB 랩실을 빌려서 이제 여기에 있는 자유롭게 모든 장비를 사용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저희 테스트 엔지니어가 함께 테스트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상으로 저 USB 시험 인증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USB 시험 인증과 관련돼서 다른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창에 또는 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한 1분 정도 더 질문 기다려 보고요. 예, 1분 정도 기다려 보고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 이 웨비나가 끝나고 나면 설문이 하나 팝업에 올라올 건데요. 설문에 저희가 응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하지 않고 모든 분들께 그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신 이 프레젠테이션들은 특별한 뭐 그게 없다면 내일쯤에는 다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뭐 TX에 관련된 거 아니면 측정 관련된 거, 뭐 컴플라이언스 측정하고 로고에 관련된 질문들은 각각 여기 이메일이나 아까 개별 그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미나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 자료는 내일쯤이면 그 받으실 수 있는 그 링크가 전송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이 뭐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어서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하고 또 리시버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하고 인증 테스트에 관련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 김봉철 차장님 그리고 호태경 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